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전라도 담양에 살고 있는 칠순을 한참 넘긴 오이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 대장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많아 언제 떠나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니 담담하게 받아들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죽음이 코앞까지 온 지금 무섭기도 하고 지나간 날들에 대한 후회와 미련이 많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은 살아도 부족하나 봐요. 요즘은 점점 기력이 쇠퇴해 가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지네요. 생전 처음으로 오로지 휴식만 가득 찬 하루하루를 보내니 지나온 제 인생을 돌이켜볼 시간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저와 최근 부쩍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큰 며느리가 어느 날 어머니 이야기라며 침대 옆에 앉아 다른 이의 글을 읽어주더군요. 듣는 내내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제가 살아온 발자취를 남기고 싶다고 하여 며느리와 함께 적었던 이 사연을 적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냥 한 노인이 살아왔던 평범한 이야기예요.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곧 떠나갈 저를 위해 따뜻한 말 한마디 남겨주세요. 가슴에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쌀과 양파로 유명한 전라도의 시골에서 삼남 이녀의 오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오빠 2명, 아래로는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가 있었죠. 집안의 장손이었던 첫째 오빠, 그리고 특출나게 공부를 잘했던 둘째 오빠, 늦둥이로 태어나온 식구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던 남동생과 막내 여동생. 그 사이 애매하게 끼어 태어난 저는 유독 부모님의 관심을 받지 못했죠. 집에서 제 역할은 첫째, 둘째 오빠의 뒷바라지를 하고 넷째, 다섯째, 동생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자식들은 어린아이답게 귀하게 대접받거나 귀여움을 받으며 자랐지만 저는 유독 일꾼처럼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흘러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저는 중학교를 졸업한 뒤 고등학교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모님이 남기신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유산으로 땅 일부를 물려받긴 했지만 그건 작은 농지 한 켠과 방치된 외진 곳에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홀로 농사를 짓고 있을 때 마을 이장님의 주선으로 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쁘지도 않고 싹싹하지도 않으며 말주변도 없던 저와 왜 결혼했느냐 물었을 때 남편은 이렇게 말했죠. 당신은 몰랐겠지만 그런 당신이 조금 외로워 보이더군. 내가 가족을 많이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렇게 우리는 5명의 아이를 낳고 키우며 가난했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 38, 막내딸이 고작 3살이던 해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칠을 시름시름 앓다가 병원에 입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눈을 감아버렸죠. 그날 저는 얼마나 목 놓아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보, 애들하고 나만 남겨놓고 이렇게 먼저 가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제발 눈을 떠요. 죽은 남편을 붙잡고 펑펑 울던 그날이 제가 마음 놓고 울 수 있었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3일장 기간에도 그 이후에도 저는 더 이상 슬퍼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아직 너무 어렸던 4명의 아이들은 틈만 나면 저를 찾아 울고 매달렸습니다. 저는 우선 그런 아이들을 먹이고 보살펴야 했습니다. 새벽같이 논으로 나가 농사를 짓고 집 앞 텃밭에선 아이들 먹일 야채를 심어 키웠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밥을 해먹이고 나면
아직 어린 막내딸을 손수업어 재웠습니다. 그런 저를 가장 많이 도와준 건 당시 14살이었던 큰아들 진호였습니다. 어머니, 막내는 제가 재울 테니까 어서 저녁 드시고 주무세요. 식사 준비는 다 해놨어요. 한창 또래 아이들처럼 뛰어놀고 싶을 나이였을 텐데도 진호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와 동생들을 챙기고 집안일을 돌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호가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는 안 갈래요. 사실 공장에 취직해서 빨리 돈 벌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진호가 저를 위해 희생하려는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속상했습니다.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고등학교도 안 나오면 사람들이 못 배웠다고 손가락질한다. 나를 자식 등쳐먹고 사는 어미로 만들 셈이야? 잔말 말고 고등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 갈 수 있으면 대학까지 다녀. 알겠니? 하지만 어머니,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그렇게 해라. 많이 배워서 힘들고 어려운 일 하지 말고 번듯한 회사 다니란 말이야. 엄마는 내가 손에 흙 묻히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 물론 저는 농사일이 가치 없는 일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자식들만큼은 어쩔 수 없는 집안 형편 때문에 등 떠밀리듯 삶을 선택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고등학교에 가지 못했던 게 제 평생의 한이었기에 아들이 저처럼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하니 절대 용납할 수 없었죠.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진호는 고등학교에 무사히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대기업의 생산직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은 한사코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죠. 어머니, 이제 정말 속상해 하실 일 없어요. 그리고 곧 고등학교 졸업할 정구는 공부 잘하잖아요. 대학은 정구처럼 똑똑한 애들이 가야죠. 저는 그런 진호에게 그저 미안하고 또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진호의 말대로 둘째 아들 정구는 참 공부를 잘했거든요. 비록 진호처럼 모든 일을 책임지려는 모습은 없었지만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며 자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첫째는 공장에서 만난 차만 아가씨와 결혼했습니다. 둘째 정구는 서울에 이름 있는 대학을 졸업한 뒤 자기 사업을 시작했고 첫째 뒤를 따라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 후 막내딸도 좋은 인연을 만나 결혼을 했고 제 곁에 남은 건 셋째 정세뿐이었습니다. 정세야, 너도 내 형들처럼 시골 떠나서 네 길을 찾아갔으면 좋겠어. 괜히 나 때문에 이런 시골에 남아있을 필요는 없어. 어머니, 제가 좋아서 남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농사일이 체질에 맞는 것 같고요. 어릴 적부터 해온 일이 이건데 지금 와서 다른 일을 찾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제 걱정은 마세요. 내 남매 중 유일하게 첫째처럼 속이 깊고 의젓한 아이였습니다. 정세는 그렇게 저와 함께 농사일을 하다가 내 아이 중 마지막으로 선을 보고 늦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비록 정세는 저와 함께 살게 되었지만 4명의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나니 그제야 저도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할 일을 모두 끝마친 것 같았죠. 정세 내외가 결혼 후 신혼여행을 떠난 날 처음으로 집에 혼자 남은 저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드디어 정세마저 가정을 이루었어요. 며느리도 얼마나 예쁘고 선한지 몰라요. 내가 분가하라고 하니까
자기는 아버지가 없어서 시어머니 모시고 살게 된 게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나 예쁘게 얘기하던지. 우리 첫째 며느리랑도 아주 잘 맞을 것 같아요. 둘 다 심성이 한결같이 곱거든요. 당신이 있었으면 참 좋아했을 텐데. 이제 애들은 다 제 짝을 찾아서 갔는데 정작 내 곁엔 당신이 없네요. 사진 속에서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남편은 금방이라도 장난을 칠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아, 그걸 이제 알았나? 당신이 참 고생이 많았네. 당신 덕분에 자식들이 잘 자라서 다들 짝도 잘 만난 게지. 저는 그날 밤 늦도록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세월은 쉴 새 없이 흘러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칠순을 훌쩍 넘겨 있더군요. 속은 여전히 젊었을 적 그대로인 것 같은데 겉모습은 늙고 노쇠한 노인이 되어 있다는 것이 참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살면서 겪은 우여곡절들이 떠오르며 그만큼의 세월이 느껴져 아,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싶기도 했죠. 제 인생의 우여곡절들은 대부분 자식들 일이었습니다. 첫째와 셋째는 어릴 때처럼 참 바르고 성실하게 살고 있었고 며느리들도 제 남편을 닮아서인지 참 착하고 효심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둘째 아들과 막내딸이었습니다. 똑똑했던 둘째 아들은 30이 넘은 뒤 사업을 몇 번이나 말아먹더니 점점 술에 찌들어 살기 시작했어요. 돈이 필요할 때만 공사장의 일용직으로 나가는 듯 했고요. 오죽했으면 둘째 며느리가 이혼을 요구하고 도망을 갔을 정도였습니다. 이혼 후 둘째는 점점 더 망가졌습니다. 급기야 각종 도박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죠. 어머니, 저 돈 좀 꺼주세요. 한 100만 원 정도만. 아니 또? 너 지난달에도 50만 원이나 빌려갔잖니?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지만 너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맨날 집에서 술만 마시는 건 아니고?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저 사업할 때 도와준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왜 잔소리예요? 지금 푼돈 빌려주는 걸로 유세 떠는 거예요? 나는 그냥 네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 계속 잔소리하는 게 유세 떠는 거지. 뭐야. 그래서 돈 빌려줄 거예요. 말 거예요? 첫째와 셋째가 알았다면 절대 돈 주지 말라고 난리를 쳤겠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아들이 이혼까지 당하고 당장 라면 사 먹을 돈도 없다는데요. 그렇게 조금씩 둘째에게 돈을 쥐어주던 걸 결국 큰아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입출금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있던 제 통장을 보고 말았죠. 추석날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큰아들이 으름장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정구, 너 나한테 돈 빌리러 왔을 때 내가 뭐라고 했어? 어머니한테는 절대 손 벌리지 말라고 했지? 그러면서 내가 500만 원이나 해줬는데 나 몰래 어머니한테 계속 돈을 빌려갔어? 야 이놈아, 너 그 돈 다 어디에 썼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경마장 가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냐? 언제까지 그렇게 한심하게 살 거야? 너 하나 공부시키겠다고 얼마나 고생하신 어머니께 죄송해하지는 못할 망정 돈을 뜯어가? 둘째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함부로 굴던 둘째도 다른 아이들 모두 그렇듯 큰아들의 말엔 꼼짝을 못했거든요. 진호가 호통을 치자 오빠가 혼나는 모습이 우습기라도 한 듯. 막내딸 수영이가 웃으며
말을 던졌습니다. 내가 저거 언제 한번 큰오빠한테 뒤지게 혼날 줄 알았다. 정신 좀 차려. 이 한심한 인간아. 저러니까 둘째 세연이가 도망을 가지. 수영이 너도 똑같아. 이번에 다단계 하다가 사기당해서 매제가 모은 돈 홀라당 날렸잖아. 매제가 이혼하자고 했다고. 울며 불며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돈 해달라고 한 거. 그래서 어머니가 대신 매제한테 싹싹 빚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뭐야? 그걸 큰오빠가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말했지? 내가 큰오빠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 진짜 창피하게. 이게 뭐야? 너 어머니한테 말 똑바로 안 해? 어머니가 말씀하셨겠어? 다 셋째가 봤으니까 나한테 얘기해 준 거지. 진호의 말에 막내딸 수영이는 동생인 셋째를 흘겨보았습니다. 셋째는 그저 어깨를 으쓱해 보였고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자 저는 애써 큰아들을 말려보았습니다. 진호야, 그만하거라. 오늘은 명절 아니냐?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애들도 지금은 다 뉘우치고 있어. 어머니께서 계속 애들 오냐오냐 하시니까 쟤네가 더 버릇없이 구는 거잖아요. 돈도 이제 절대 해주지 마세요. 저 진짜 속상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큰아들은 한숨을 푹 쉬더니 형제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무섭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너희들 앞으로 또 정신 못 차리고 그딴 한심한 짓 하면 이제 내가 진짜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리고 어머니한테 함부로 하는 거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어봐. 알았어? 너희들이 자식이야? 어머니께 효도하고 용돈을 드려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막말하고 돈을 뜯어가. 망할 놈들 같으니라고. 큰아들의 으름장에 그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한숨만 내쉬었고 결국 둘째와 막내는 입을 대빨 내민 채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그의 추석은 엉망진창이 된 분위기 속에서 끝나버렸죠. 참 답답했습니다. 제가 생계를 꾸리는데 급급해서 정작 자식들 인성교육엔 신경을 못 쓴 건가 싶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집안이 개판이 된 걸까? 정말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둘째와 막내딸은 제게 돈을 요구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안부 연락도 뚝 끊겨버렸죠. 돈 이야기가 아니면 제게 연락할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도 명절 때면 큰아들의 눈치를 봐서인지 짧게나마 제 집에 들렀다 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행은 너무도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식은땀이 흐르고 몸이 좋지 않아 침대에 누워 있는데 첫째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며느라 대체 무슨 일이냐? 어머니, 애들 아빠가 그만. 뭐라고? 진호가 왜? 일하던 공장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유독가스가 누출돼서 지금 위독해요. 병원에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밝고 씩씩한 목소리로 제 안부를 묻던 큰아들 진호. 저는 믿기지 않는 마음에 진호의 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예, 어머니 하며 전화를 받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휴대폰 너머에서는 그저 차가운 안내 음성만 반복되었습니다. 연결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허둥지둥 옷을 챙겨들고
넷째와 함께 진호가 있다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차가운 병실. 그곳에 누워있는 진호의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산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만 정신을 놓고 말았습니다. 온몸의 뼈마디마디가 모두 끊어지는 것 같은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첫째 장례식 내내 장례식장에 단 한 번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진호의 죽음을 들은 그날부터 갑자기 열이 펄펄 끓고 극심한 복통이 몰려와 병원에 누워 있어야만 했거든요. 늙고 노쇠한 제 몸은 결국 사랑하는 아들의 마지막 순간마저도 제 눈앞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나마 하루에 2번씩 번갈아 가며 저를 챙겨준 두 며느리 덕분에 휠체어의 의지에 겨우 첫째의 발인식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화장터로 들어가는 누구보다 든든했던 큰아들의 관을 보며 저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눈물은 마르지도 않고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된 삶을 살아온 진호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진호야, 내 큰아들 진호야. 네 아비가 널 처음 낳았을 때 엄청난 우량아라고. 넌 큰 사람이 될 거라고 얼마나 들떠서 이야기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넌 정말로 내겐 가장 크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지. 내가 살면서 얼마나 미안해하고 고마워했는지 모른단다. 뭐가 그리도 급해서 이 늙은 어미보다 먼저 간 거냐? 그동안 먼저 떠난 아버지 대신 가장 노릇하느라 참 고생이 많았다. 이제는 편히 가거라. 가서 먼저 떠났던 네 아버지 만나서 생전 못 부린 응석도 부리고 내 안부도 전해주고 잘 가거라, 내 아들아. 큰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로 지옥 같은 시간은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친딸처럼 저를 살뜰히 챙기던 큰 며느리는 손주들을 데리고 목포 친정으로 내려갔습니다. 큰아들과의 사별로 인해 결국 저와는 남남이 되어버린 거죠. 목포로 떠나기 전 큰 며느리는 저를 찾아와 눈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렇게 힘들 때 옆에 있어드리지 못해서요. 그런데 여기선 도저히 아이 둘을 데리고 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괜찮다. 난 괜찮아. 가서 진호 없다고 힘들다고 밥 거르지 말고 애들 지금처럼 씩씩하게 잘 키우고 많이 보고 싶을 거다. 마음 쓰지 말고 가서 잘 지내렴. 그 순간 눈물을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제가 울기라도 하면 떠나는 큰 며느리의 마음이 더 무거워질까 봐서요. 큰 며느리는 셋째 며느리에게 저를 잘 부탁한다며 울음을 삼키며 작별 인사를 남기고 조용히 집을 떠나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큰아들의 모든 흔적이 사라지는 것만 같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렇게 슬픔에 잠긴 채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달여간 계속 복부가 더부룩하고
설사가 잦아지더니 결국 혈변까지 나오더군요. 아무리 늙었다지만 이건 뭔가 큰일이 난 거다. 저는 미뤄왔던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며칠 뒤 병원으로부터 재검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사는 대장 끝부분에서 큰 용종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재검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의사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제 삶을 단번에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제 속에 있던 용종은 악성 대장암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다른 장기로 다수 전이되어 수술로도 전부 제거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제 내시경 사진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담담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그 모습이 마치 저를 데리러 와 명부를 읽는 저승사자처럼 보였습니다.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은 다름 아닌 큰 며느리였습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둘째와 셋째, 멀리 살던 막내딸까지 전부 집으로 모였습니다. 모두 이미 제 상태를 들은 듯했고 집안 분위기는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처음 깬 건 다름 아닌 둘째였습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죠. 어머니, 그럼 그 재산은 어떡하실 거예요? 가지고 계시던 마을 귀퉁이 땅 말이에요. 재개발 확정됐다면서요, 보상금이. 얼마였죠? 3억 8천만 원. 맞죠? 어차피 돌아가실 거니까. 자식들한테 미리 좀 주시면 안 돼요?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몸이 병에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식들이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가 유산이었습니다. 사실 검진 결과를 듣기 몇 달 전 예전에 부모님께 물려받았던 쓸모없다 여겼던 그 외진 땅이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됐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설마 저 땅이 돈이 될까 싶었는데 이제 와서 자식 입으로 그 땅 이야기가 먼저 나오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죽고 나면 언젠가는 자식들도 알게 될 일이니 미리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필이면 시한부 선고를 받은 바로 그 순간 둘째가 먼저 꺼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요, 아무리 자식이 개망난이라도 제 병세를 듣고는 눈물 한 방울쯤은 흘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죽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유산부터 달라는 말을 꺼내다니요. 너무 큰 상처를 받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셋째 정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둘째에게 다가가더니 뺨을 냅다 후려쳤습니다. 한 대로는 성이 안 찼는지 두 대의 세 대를 내리쳤습니다. 이 자식이 너 미쳤어? 감히 형을 쳐? 뭐? 형이라고? 넌 형도 아니야, 이 개자식아. 큰형이 죽으니까 이제 눈치 안 보고 막 나간다. 이거지? 네가 인간이야? 어떻게 어머니가 곧 돌아가신다는데 그딴 소리를. 아이고, 정세야, 그만해라. 제발 그만해. 저는 그런 정세를 껴안고 겨우겨우 말렸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가족 모임은 또다시 엉망이 된 채 끝났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돌아가고 나서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제가 살아온 삶이 참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죽은 남편이, 그리고 제 가장 든든했던 큰아들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둘째와 막내는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끈질기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엔 진짜예요. 도박도 끊었고 정신도 차렸어요. 좋은 동업 기회가 들어왔는데 이번에만 잘 투자하면 정말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도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조금이라도 잘 되는 모습 보여드려야 마음 편히 가시지 않겠어요? 엄마, 몸은 좀 어때? 괜찮아? 진짜 한 번만 나 좀 도와줘. 사실 저번에 박서방 몰래 가져다 쓴 돈 아직 다 못 갚거든. 이번에 못 채워 넣으면 정말 큰일 나. 박서방, 이번엔 진짜로 나랑 이혼하겠대. 한 번만 살려줘요.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외면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미워도 자식인데 죽기 전에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 과연 제가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까요? 결국 저는 아이들에게 무기한 차용증을 쓰게 하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돈을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증여세를 물게 된다고 둘째 놈이 먼저 나서서 차용증을 쓰고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늙은 제가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애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 한 거죠. 그리고 2달 뒤 평소처럼 마당에 나가 잡초라도 뽑으며 소일거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도는 것 같더니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땐 저는 병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눈을 뜨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며 제 손을 붙잡은 사람은 다름 아닌 큰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깨어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셋째 내외도 제 곁에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놀랍게도 둘째와 막내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들어보니 제가 쓰러진 후 3일 동안 깨어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놀란 셋째가 가족들에게 연락했고 모두 병원으로 달려왔던 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한동안 멍하니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꿈뻑거렸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 끝에 그동안 마음속으로만 생각해왔던 소원을 처음으로 입 밖에 꺼냈습니다. 나 죽기 전에 딱 하루라도 가족끼리 여행을 가고 싶구나. 넓고 큰 바다를 원 없이 봤으면 좋겠어. 바다가 가까운데도 평생 한 번을 못 가봤다. 그게 내 소원이야. 제 말을 들은 자식들 모두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진심이세요, 어머니? 하지만 이렇게 몸도 안 좋으신데요. 그래.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도 죽는다는 게 참 먼 일처럼 느껴졌는데 오늘 보니 내가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을 듯 싶다. 하고 싶은 일은 한번 해보고 떠나야 하지 않겠니? 셋째 내외와 큰 며느리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둘째 정구가 갑자기 인상을 찌푸리며 말을 내뱉었습니다. 진짜 어머니 너무하시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늙으면 다 어린애가 된다더니 딱 그 짝이네. 뭐라고? 정구영. 지금 그게 어머니한테 할 말이야? 넌 좀 닥쳐봐. 저번부터 형한테 자꾸 바락바락 대드는데. 너 진짜 그러다 언젠가 내가 가만 안 놔둘 줄 알아? 어머니 지금 살기도 팍팍한데? 여행은 무슨 여행이에요? 아니 유산이라도 넉넉하게 주셨으면
여유 있게 다녀오지. 쥐꼬리만한 유산 주고 나서. 지금 이게 뭐예요?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맨날 오라가라, 오라가라. 사람이 다 갈 때 되면 가는 거지. 왜들 이렇게 호들갑이에요? 정세는 둘째 형의 말에 기가 막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막내딸 수영이까지 둘째 편에 섰습니다. 정세 오빠 진짜 웃긴다? 저번부터 왜 자꾸 둘째 오빠한테 대들어? 뭐야? 큰오빠 대신이라도 되겠다는 거야? 참나 진짜 웃겨. 그리고 어머니 몸도 이렇게 아픈데. 가긴 어딜 가? 가서 하루 종일 수발드는 건 전부 지읒. 우리 몫인데 진짜 염치 없게 왜 이러는 거야? 엄마 지금 이러는 거. 민폐야 민폐. 나도 여기까지 내려오느라 4시간 걸렸어. 진짜 힘들어 죽겠단 말이야. 엄마 돌아가시면 그때 또 장례식 때문에 내려와야 하잖아. 그 이야기를 듣다 못한 큰 며느리가 지읒 도저히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들 정말 너무하시네요. 두 분 다 제 남편 죽은 이후로 명절에도 잘 안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어머니 재산 미리 다 받아가고 나니까 더 이상 어머니께 나올 돈 없는 거 뻔히 알고 아예 안부 전화도 한 통 안 하신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생각은 해보셨어요? 아 거참. 형수님? 아니 이봐야 아줌마. 우리 형 죽고 나선 아줌마는 안 한가? 저번부터 왜 자꾸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어요? 당신도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떨어질 콩고물 좀 있나? 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죽어가는 어머니 옆에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 거잖아. 남편도 없는 마당에 염치도 없이. 그만, 다들 그만해라. 듣다 보니 정말이지 못 들어주겠더군요. 자식들을 바르게 키우지 못한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니까 잘못 키운 것도 제 탓이니까 언젠가는 정신 차리겠지 싶어서 계속 도와주고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막대 먹은 놈들아. 어머니가 죽기 전에 하는 소원이라는데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뭐? 바빠 죽겠는데 짜증이 나? 내가 염치가 없다고? 내가 너희 갓난쟁이 때 아프면 농사 짓다 말고 안고 병원으로 뛰어가고 똥 싸면 기저귀 갈아가며 수발 들었다. 너희 중에 내 손 안 거치고 자란 놈 있어? 내 시간 안 빼앗고 내 수발 없이 자란 놈 있냐고? 어디 내 앞에서 그 뚫린 입으로 그런 건방진 소리를 짓거려? 그제야 그 망할 놈들은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표정은 여전히 못마땅해 보였지만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너 정구! 큰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너희 큰형 살아있을 때도 죽고 나서도 셋째 내외만큼이나 나한테 가장 잘한 사람이 바로 너희 큰형수야. 네가 내 돈 뜯어내려고 혈안이 돼 있을 때 항상 한결같이 나 챙긴 사람. 그 형수란 말이다. 너 같은 놈은 그 사람 발끝에도 못 따라가. 제 말에 정구는 괜히 큰 며느리와 셋째를 노려보다가 휙 하고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뒤를 막내딸 수영이도 입을 삐죽 내민 채 따라 나가버렸습니다. 어찌나 허탈하던지요. 제가 저런 놈들을 여태 자식이라고 끼고 살았다는 사실에 저도 모르게 목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큰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여행, 저희와 함께 가요. 그래요, 어머니. 형님 말씀대로 우리 넷이서 함께 가요.
가까운 남해에 얼마나 좋은 바다가 많은데요. 제가 꼭 모시고 갈게요. 둘째와 막내딸은 결국 끝까지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뒤 저희는 아름다운 남해의 한산반도로 향했습니다. 잔잔한 바다 위에 소담스럽게 떠있는 작은 섬들이 어찌나 아름답던지요. 저는 경치가 좋은 전망대에 앉아 시시각각 햇볕에 따라 다르게 빛나는 그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일이 참으로 덧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 모인 가족들에게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 전에 유언장을 쓰고 공증까지 받고 왔다. 동네 이장한테 부탁해서 증인도 세웠다. 내가 이번에 쓰러져 보니까 살아봐야 한 6개월이나 더 살까 말까 하더구나.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렇게나마 보답을 하고 싶다. 아파 보니 알겠더라. 내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내 가족은 여기 있는 너희들이랑 우리 손주들 뿐이다.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은 숙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태 한 번도 털어놓지 않았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놓았습니다. 사실은 말이다. 내가 받은 토지 보상금은 3억 8천만 원이 아니었어. 8억 2천만 원이었다. 그 말을 들은 정세와 두 며느리는 말문이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놀람과 충격, 그리고 마음 깊이 북받친 감정이 그들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마을 이장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할머니, 죽을 때까지는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야 자식들한테 무시 안 받아요. 지금 가진 돈이 얼마인지 자식들한테 절대로 전부 이야기하지 마세요. 처음엔 그 말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더 큰 금액을 요구해대는 자식들, 특히 둘째 정구를 보다 보니 왠지 그 말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토지 보상금 액수를 절반 이하로 줄여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때 이 돈을 숨겨두지 않았더라면 분명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놈들이 남은 돈까지 다 털어갔을 겁니다. 저는 변호사와 상담한 후 유언장의 내용을 가족들에게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우선 내가 죽으면 나오는 생명보험금은 수혜자를 큰며느리 앞으로 돌려두었다. 본래 이 실비보험은 우리 진호가 매달 내고 있었는데 진호가 떠난 뒤에도 형수가 친정으로 떠나면서까지 그 금액만큼은 꼭 자신이 내겠다며 억지를 부렸었지. 그래서 변호사 말로는 큰며느리가 수혜자가 되어도 다른 자식들이 재산 분할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더구나. 큰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시골의 집과 노는 평생 나와 함께 살며 농사를 지은 셋째 정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나머지 재산도 우리 손주들 앞으로 공평하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아이들 대학 등록금까지는 넉넉하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뒤 큰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둘째 서방님이랑 아가씨가 그걸 그대로 놔둘까요? 요새는 자식들이 자기 목 떼어달라고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던데요. 걱정 마라. 변호사가 알려준 방법이 있었거든. 노인인 나에겐 어려운 말이라 몇 번이나 외워야 했지만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저는 둘째와 막내딸을 따로 불러 모았습니다. 처음엔 뭐 또요? 하며 짜증을 내던 그들이었지만 제가 유언장 이야기를 꺼내자 그제야 불이 난 듯 앞다투어 저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딱 하이에나 같았습니다. 입술 끝을 바짝 말아 올리고 눈동자는 돈 냄새라도 맡은 듯 저를 노려보았죠. 저는 그런 그들에게 제 유언장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들려주었습니다. 말이 끝나자 그들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해도 상관없다. 나는 이미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재산을 모두 미리 나눠줬잖니. 그동안 내가 빌려준 그 돈들 말이다. 나중에 세금 폭탄 맞기 전에 얼른 자진해서 증여 신고해. 어머니, 그건 빌려주신 거잖아요. 엄밀히 말해서 주신 건 아니죠. 그럼 지금 당장 내 돈 다 갚아라.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 큰 돈이 지금 어디 있어요? 저 지난달 카드값도 못 냈다고요. 엄마, 나도 그 돈으로 카페 차렸단 말이에요. 지금은 돈 한 푼도 없다고요. 그들은 기겁을 하며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하나의 흔들림도 없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 큰 돈을 너희가 내 자식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준다는 마음으로 빌려준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 가족이 맞니? 나를 다 죽어가는 귀찮은 노인네로 취급하면서 내가 너희를 아직도 가족이라고 생각해야 하니? 그 돈뿐 아니라 그동안 빌려준 모든 돈들의 이체 내역 전부 다 가지고 있다. 지금 당장 그 돈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갚아라.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마라.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놈. 너를 위해 네 형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 너 같은 놈은 더 이상 내 아들도 아니다. 돈들 갚기 싫으면 당장 증여세 낼 생각부터 해라. 내가 불이익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불법 증여로 싹 다 신고해 버릴 테니까. 과세 맞기 싫으면 너희들이 자진해서 신고해. 제 말에 그들은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 빌려준 돈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야금야금 빌려간 돈만 해도 상당했거든요. 둘째와 막내딸은 제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각자 1억 가까이 빌려갔습니다. 그 돈만으로도 이미 세금 폭탄을 막기엔 충분했죠.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그거 증여세만 해도 몇 천만 원은 될 텐데요. 지금 시작하는 사업에 있는 돈, 없는 돈 전부 끌어모아다 투자했는데 제가 그 돈을 어디서 구해요? 엄마, 나 엄마한테 돈 빌린 거 남편이 모른단 말이에요. 저번에 다단계로 사기당한 돈도 이제서야 겨우 다 채워 넣었는데 내가 어떻게 몇 천만 원 세금을 또 내요.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봐줘요. 내가 엄마 죽을 때까지 옆에서 수발 다 들게요. 막내딸은 울먹이며 제게 싹싹 빌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셋째와 며느리들에게 말해 그놈들을 집 밖으로 단호하게 내쫓았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은 번갈아 걸려오는 둘째와 막내의 전화를 전부 받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울며 겨자 먹기로 둘째와 막내는 자진해서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둘은 그 후에도 또다시 저와 셋째에게 전화를 걸어댔습니다. 어머니, 증여세 낼 돈 좀 빌려주세요. 제발요, 이번만 좀 도와주세요.
정말 이놈의 자식들은 어쩌면 이렇게 한심하게 자랐는지 지금 생각해도 한숨이 나옵니다. 셋째 말로는 둘째는 급한 불을 끄려고 동업하던 지인에게 돈을 빌리려 했답니다. 그런데 웬걸 선뜻 돈을 빌려주겠다던 그 지인은 그대로 둘째가 투자한 돈을 들고 증발해 버렸다고 하더군요. 애초부터 사기를 칠 계획으로 둘째에게 접근했던 거였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게까지 전화를 걸어와 제발 돈 좀 빌려달라며 애원했다고 하더군요. 셋째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했습니다. 전 그 사람 더 이상 형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전화 오자마자 매몰차게 끊어버렸습니다. 막내딸은 또 다른 수를 썼습니다. 사위에게 제가 돈을 빌려줬다는 걸 끝까지 숨기려다가 돈이 나올 곳이 없어지자 동네 여자들과 함께하던 갯돈을 횡령해서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그 일도 들통이 나고 말았답니다. 결국 막내는 동네 사람들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고 말았지요. 나중에는 막내 사위에게서 이혼 소장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식놈들 위해서라며 그렇게나 돈을 해다 날라줬건만 돌아오는 건 짐승 같은 폐륜뿐이었습니다. 남의 돈을 제 돈처럼 가져다 썼으면 그만한 대가는 치러야지요. 내가 도대체 이놈들을 어디서부터 잘못 키운 걸까 생각해 보니 자식들이 다칠까 망가질까 겁나서 돈이든 정이든 다 퍼주고 오냐오냐 키운 것부터가 잘못이더군요. 이제 와서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콩밥을 먹든 뭘 하든 이제 그 아이들이 스스로 정신 차릴 때가 온 겁니다. 저도 부모인지라 그 자식들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냥 속이 시원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제가 죽기 전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 결국은 이것뿐이었으니까요. 부디 앞으로 세상이 너희들 생각처럼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아 주길 바랍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저는 지금 스스로 요양병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셋째 며느리가 두 번째 손주를 임신했거든요. 40이 넘어서 어렵게 가진 귀한 늦둥이를 내 병수발 들다 유산하게 만들 순 없지요. 꺼져가는 생명 때문에 피어오를 새순을 꺾을 순 없습니다. 제가 요양병원에 들어간다고 하자 셋째와 큰 며느리는 극구 반대했습니다. 어머니, 지금까지도 잘 지내오셨잖아요. 여기서 저희랑 같이 계속 계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병원에 가실 필요 없어요. 어머니, 저랑 같이 목포에서 지내시는 건 어때요? 저랑 손주들이랑 함께 계시면 좋잖아요. 그 마음들이 어찌나 고맙던지요. 하지만 큰 며느리도 이제는 다시 새 출발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창창한 젊은이를 제 병수발 드는데 단 하루라도 낭비시킬 순 없죠. 그래도 참 고맙게도 큰 며느리와 두 손주 그리고 셋째 내외는 주말마다 꼬박꼬박 교대로 저를 찾아옵니다. 덕분에 요양병원에 계신 다른 환자들, 특히 동년배 어르신들이 저를 그렇게나 부러워하시더라고요. 평일에는 젊어서는 농사만 짓느라 한 번도 못 해봤던 여러 가지를 조금씩 해보고 있습니다. 서툴게나마 시를 써보기도 하고 산책길 들꽃을 따라 조용히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지요. 이제는 남는 게 시간이라 예전엔 너무도 바빠 하늘의 구름 하나 제대로 들여다볼 새도 없었는데 요즘은 그저
하늘을 오래 바라보고만 있어도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무엇 때문에 그토록 아둥바둥 살았을까 싶어 조금은 슬퍼지기도 하고요. 사실 요즘은 기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밥 한 끼 먹는 일도 가장 큰 고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영양제를 따로 맞고 있답니다. 곡기를 끊으면 떠날 때라고들 하죠.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글도 제 부탁으로 큰 며느리가 제 옆에서 대신 써주고 있는 거랍니다. 글을 쓰며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모습이 참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네요. 여기까지가 제 보잘것없는 76년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워낙 바보같이 살아온 터라 마지막까지 자식들을 위해 한 일이라는 게 고작 조금 있는 돈으로 생색을 내고 벌을 준 일뿐이네요. 돈이라는 건 참 묘한 존재입니다. 사람을 흥하게도 망하게도 만들더군요. 그래서 아직도 둘째와 막내를 생각하면 씁쓸합니다. 말주변이 없어 제가 청취자분들의 시간을 지루하게 만든 건 아닌지 걱정도 되네요. 그래도 혹시 이 재미없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그저 한마디 잘 살아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그 한마디 응원해 주세요. 병원에서의 무료한 시간 동안 그 말들이 참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길었던 제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꼭 행복하세요.